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아니면 인서울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교과전형으로는 뽑는 학생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바뀌는 수능에서는 9등급제로 성적이 나오는데 그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핵심이 되니 중학교 때 과학 공부까지는 좀 잘 해놔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좀 힘들다. 고교학점제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2028) 대입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바뀐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바뀌는데 우리가 처음이야?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이렇게 불안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입시는 바뀌냐? 사실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냐 하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 전형이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있다는 이 세 개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는 안 바뀐다. 학교 성적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논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리고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다는 건 안 바뀌잖아요. 그 중에 내가 수시로 가려면 당연히 학생부와 논술을 챙겨야 되겠죠. 그러나 논술은 내게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논술은 챙길 필요가 없고 학생부만 챙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정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특목고나 이런 쪽은 사실 1, 2등급 맞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5등급제에서 나는 내신으로는 아마 대학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능을 챙기게 되겠죠. 단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아니면 인서울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교과전형으로는 뽑는 학생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등급이 없어도 원점수 평균과 수강자 수 등 거기다가 세부능력 특기상 세특을 참고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9등급이나 5등급이나 종합전형의 경우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교과전형은 바뀌겠죠. 왜냐하면 현재 등급 체계에서는 뭐 1.5면 붙고 1.6이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1.5, 1.6이든 다 1이 돼 버리는 거죠. 10%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과 전형은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문제인데, 상위 10개 대학을 놓고 보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아봐야 한 대학에 10%면 400명이잖아요. 4,000명 정도 대학 정원이 있으니까 400명의 전체의 10개 대학이라고 하면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00명 정도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이 학생이 내신 등급만 가지고는 변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종합전형 요소를 부과하게 돼. 뭔가 학생이 어떤 걸 관심이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하는 것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종합전형은 바뀌는 게 없다. 그게 40%인데 상위 10개 대학이면 한 대학이 40%면 1,600명씩 해서 16,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은 등급이 의미가 없으니까 등급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가지고 흔들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경우는 뭐 과목은 그대로 있는데 뭐 국어가 변하냐,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안 변한다. 언어와 매체, 언매, 문법이죠. 언어가 문법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언어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국어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 2를 안 봐요. 현재 미적분, 현재 2026, 27에 보는 미적분이고 그게 앞으로 바뀌는 과목으로는 미적분 2거든요. 미적 2를 안 봐요. 그런데 상경계열과 이공계열, 뭐 의학학 계열 전부가 다 미적분 2를 배웠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경쟁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적분 2를 배워도 제대로 공부해오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은 그냥 수능만으로 뽑으면 되죠. 수능으로 충분하게 대수 수준이, 대수가 미적분 1에 해당되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나머지는 대학에 와서 더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의 경우는 중요한 문제가 얘네들이 미적분 2를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는가를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과학과 사회의 경우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수준만 공부하는데 대학은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은 특히 과학에서 물화생지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이수했는지를 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뀌게 되는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 갈 때는 수학, 과학의 교과평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갈 때 교과전형에도 정성평가 요소가 들어갈 거다.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종합전형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에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시에 교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7년에 동국대도 한다고 그랬고 한양대도 한다고 그랬고 2028년에는 좀 더 많은 대학이 교과 전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도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교과평가를 정시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 꽤 많아요. 한 10개 대학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특별히 바뀌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과목에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가 된 이유는 예시 문제를 이미 교육부에서 제시했거든요. 뭐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2028 대입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항들을 냈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중요한 문제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미 배우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잘할 걸,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사실 그동안에는 중학교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을 선택할 것 같으면 과학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과학과 교육과정이 중학교 때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핵심이 되니, 그러니 모든 중학생들 중에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과학 공부까지는 좀 잘 해놔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중학교 때 안 했다가 복구를 하려면 좀 힘들다. 그에 비해서 사회는 복구가 조금은 더 쉽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학교 때 배우는 국영수 이외의 사회나 과학에도 그렇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격점제는 뭘까요? 고격점제 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떠오를까요? 고교학점제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2002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부터 되었으니까 벌써 23년째인 거죠. 그래서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낯서냐? 낯설지 않다. 두 번째는 공부 안 하면 F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 F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되기 시작한 게 2000년쯤부터입니다. 그때 교실 붕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애들이 학교 와서 수업 중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또 화장실 갔다 오면 그 다음 뭐 하죠? 엎드려 잡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실, 뭐 교실의 호텔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너무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F를 주자, 진급시키지 말자는 건데, 근데 I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 학기 얘가 평가를 해가지고 뭐 40% 성취도가 안 되고 출석이 안 되면 I를 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학기 이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다 학기 이수였어요. 사회나 과학은 학기 이수를 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들도 학기 이수를 하지 않고 그냥 시범학교로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작을 하니까 사회나 과학도 학기 이수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1학년 과목은 학기 이수가 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지금 2, 3학년 학생들도 1학기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배웠고 2학기 때 그거 배운 거거든요. 근데 현재 1학년은 배우는 게 1학기, 2학기에 통합사회 1 배우고 2학기에 통합사회 2 배우고 통합과학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통합과학 2 배우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돼서 달라지는 것이 현재는 없다. 1학년은 없습니다. 근데 2학년 과목을 1학년 때 선택하잖아요. 2, 3학년 때 배울 과목. 근데 그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는 대개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니까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투를 할까 말까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기하도 있죠. 기하를 할까 말까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회와 과학의 과목들이 학기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경로로 내가 그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전형이 있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에 기록될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까, 이게 이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에 그전엔 물리2 그럼 됐는데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와 양자 이렇게 과목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역학과 에너지를 해야 되는 과와 전자계 양자를 해야 되는 과가 있고 둘 다 해야 되는 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지금 발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보고 선택을 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좀 더 공부할 양이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학생학부모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을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 하면 일주일에 2시간이니까 진도도 좀 더 천천히 나가게 되고, 그리고 1학기 때 못하면 2학기 때 복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1학기 때 4시간 다 해버리면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늘어나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 늘어나고, 그리고 1학기에 물리학을 통째로 망쳐버리면 다음에 복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교학점제 특징은 교수학습 개선인데, 이 교수학습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40년 됐어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잘 익히고 개념 원리를 잘 익히고, 그리고 탐구가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잖아요. 발표하고, 이것도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수행평가인데, 갑자기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라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근데 교육에 나가는 방향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방향,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지, 수행평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심리, 학습심리학이 그 일반화된 이론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있다가 이해만 하면 되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업 개선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외친 지가 벌써 40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입시가 40년 전에는 학력고사였고 그 뒤에 바뀐 건 수능이었는데, 뭐 문제 풀고 오답노트 적어서 다음에 풀 때 안 틀리면 되는 이런 공부를 하니까 뭐 실험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그 능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길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런 입시가 생겨나다 보니 국가 수준에서 원하는 교수학습 방향으로 학교가 하지 않으면 대학이 그 학생은 안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약하면 고교학점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형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는 F가 있다, I가 있다 하고, 세 번째는 교수학습 개선인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불만일까요? 본인한테 유리하면 불만이 없고요, 본인한테 불리하면 당연히 불만인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불만일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중입니다. 바뀌는 수능에서는 그 9등급제로 성적이 나오는데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 없었던 최초의 수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학을 뭐 이과 문과 안 나눠도 돼,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 학력이 떨어질 건데, 뭐 지금 수학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수학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 경제학에서도 수학, 경영학에서도 수학, 컴퓨터에서도 오로지 수학, 뭐 이렇게 수학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과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안 배워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재는 그 학생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수능이 있었던 93년에 봤던 94학년도 수능이죠. 그때 여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수능에 해당되는 과목이 뭐 수학에서 소위 뭐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미적분투가 없으면 쉽냐, 기하가 없으면 쉽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그 대수나 다른 수학 과목들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서 변별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변별이 있는, 예전 같으면 뭐 고난도 문제 혹은 뭐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의 수능에서도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률과 통계인 선택 과목 에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미적완에서 바뀌는 과목으로는 대수죠. 거기서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이 거기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별로 바뀌어지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영어는 여전히 뭐 절대평가니까 뭐 영어는 절대평가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절대평가가 뭐 1등급 수준이 뭐 5%인 적도 있고 10%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 있는 절대평가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1등급 맞으면 유리합니다.
합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 1등급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고, 수시에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영어가 1등급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 공부에 손을 놓지 말고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 수능이 9등급제가 됐을 때 국어 수학의 경우는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현재하고 대응 방식이 같다, 이런 얘기고요. 대학이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 과탐을 둘 다 학생은 응시하도록 했는데 둘 다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이공계 의학학은 과탐만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사탐 반영하지 않고. 대학마다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하는 것들을 곧 발표할 겁니다. 교육부가 2025년 금년도 8월 달에는 대학이 발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학이 발표를 할 거고, 그 발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일단 대응해 두는 게 폭이 넓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제 과학 탐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과학은 도대체 나랑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나는 문자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사탐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의 경우는 일단 둘 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나중에 발표되는 걸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런 방향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해 가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계획은 2028년 수능에서는 당장은 없습니다.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내면 채점의 문제가 되죠. 채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은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현재 개발이 됐을 거예요. 전에 한 2, 3년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50만의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뭐 몇백 명 수준은 서술형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채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뭐 AI가 학생의 성적을, 학생의 답안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은 우리 집단에서 우리 학교죠, 이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는 상위 20%에 해당되고요, 전국 수준에서는 상위 10%에 해당되고요, 뭐 이렇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쭉 읽어보면 되겠죠. 뭐 그 밖에도 다른 방법들이, 선생님이 그냥 과거처럼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이란 정시가 40%로 얘기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학교 시험의 대부분을 서술형 문제로 보는 학교도 있었어요. 중간고사는 몽땅 다 서술형, 이런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시가 늘어나니까 그 학교에서도 수능 대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수능 대비를 해주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 출제를 이제 접고 일부만 서술형 문제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 서술형 문제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서술형 문제에 적응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출제를 하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공부법이 이제 예전에는 문제 풀고 오답노트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의 공부법은 자기가 배운 교과 지식, 개념 원리를 개념 공책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친구가 설명하려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책에 써야죠. 개념 공책을 만든다는데, 개념 공책을 쓰는 사이에 글로 써야 되겠죠. 개념 공책을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다 보면 서술형 문제에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 물탄 지식인 건데요. 공부를 하긴 해서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대성 법칙을 저는 이해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봤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상대성 원리를 뭔데 하고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 못 하거든요. 저게 깊이 있게 물리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는 면접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 글로 자기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공부의 양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 노트를 만들면 확실하게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는 공부가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현재 1학년은 바뀐 게 없다.
그죠?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 바뀐 게 없으니까 아마 학생들이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이동 수업이 별로 없어요. 학교 수업이 학생이 찾아가는 교실과 교사가 찾아가는 교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 과목이 달라지면 학생이 그 교실로 찾아가야 되죠. 근데 1학년은 뭐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한국사 다 똑같잖아요. 그 반 학생들 같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뭐 이동할 게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이동 수업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이동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달라진 게 없다. 그 다음에 뭐 1학기 배우는 것, 2학기 배우는 것들이 달라지냐, 뭐 그것도 없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대신 공부가 안 따라오는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해야 되고, 출석이 3분의 2가 안 되는 학생들은 출석 수업을 해서 출석을 채워야 되거든요, 진급을 하려면. 근데 이 학생들은 그전 같으면 그냥 뭐 진급했었는데, 그런데 진급이 안 되니까 보충 학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지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취도 40%가 안 돼가지고 그 보충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이미 학습 부진으로 중학교 때도 받았던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뭐 그 40%는 넘기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보충 학습을 받으면서 뭔가 그 성적에 도달하도록 할 건데, 그런데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은 아니 정규 수업 때도 안 나오는데 보충 수업 한다고 나올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 이외에 난 나머지는 고교학점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 학생들이 뭐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을 찾아가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학교 와서 쉬는 시간에 자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이미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래왔던 일이니까 뭐 2028 대입이거나 뭐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아니야, 10% 안에 안 들었어, 그러면 좀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데, 그때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전형에서는 등급이라는 것이 그냥 참고 요소지 등급이 나쁘다고 절망할 일은 아니다. 예컨대 90명이 배운 아주 쉬운 과목이 있고, 그리고 10명이 배운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이 10명이 배운 어려운 과목은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15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2등급도 안 되고 3등급이 돼버렸어요, 중간이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15명이 모인 데서 3등급 한 것과 나머지 학생들이 모여있는 데서 1등급 맞은 학생과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요? 3등급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종합전형은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뽑는 제도다. 그래서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혹시 실수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아, 얘가 1학년 1학기 때 이 성적이 나쁜데 이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그랬나 보다, 다음 학기를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번 학기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다 만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 가는 공부 로드맵이라는 책, 그 위에 제목에 학종시대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제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뭐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돕는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드는 팀, 혹은 2013년 현재 대입제도를 만드는 팀, 고교학점제를 만드는 팀, 이게 다 교육부에 있었던 팀인데 거기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혹은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도 입시 지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서울대 입학사정관도 해봤고, 그래서 현재 실제적인 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학생이 자존감을 가져야지만 모든 게 극복이 되고,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건 성공 경험에서 오거든요. 뭔가 나는 해봤어,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나 할 수 없어, 나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질까요? 어떻게 칭찬하면,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 고민을 실행에 옮기시면 학생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